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동하 작가의 감나무가 있는 풍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년 시절 감나무가 있던 집에 대한 기억을 계절에 따라 변하는 감나무의 모습으로 추억하는 작가는 전쟁을 겪으며 피난민들의 쉼터가 되었던, 하지만 이제는 고향 땅에도 존재하지 않는 그 집을 그리워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 몸담았던 집을 기억하지 못한다. 당연한 일이다. 1942년 12월 모일에 일본 땅 오사카, 더 정확히는 오다케에서 태어난 그는 1945년 겨울에 가족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왔다. 고작 3살이었으니 그런 기억을 기대하기란 무리인 것이다. 하지만 이 세상에 와서 처음 몇 해 동안 몸담고 살았던 집이 어떠했는지는 대충이나마 알고 있다. 훗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서였다. 특히 그의 부모보다 한두 해 먼저 그곳에 와서 살던 이모부의 말이 그랬다. 출산 소식을 듣고 너 그 이모하고 당장 찾아갔지로. 느 위로 누야가 둘 안 있나. 30원 만에 고추 달린 놈을 얻었다 카이. 내사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반갑던지. 그런데 막상 가보니 참말로 한심고 처량하대. 방이락 하는 기 헛간만도 못하더라고. 그러이 산모하고 아가 퍼렇게 얼어있지. 무량태수 이서방, 너 그 아버지 말이다. 그 이서방은 머리맡에 쪼그리고 앉아서 동무삼아 속절없이 떨고만 있대. 그놈의 다담이 진작 확 걷어내 삐고 구두를 놓았으마 좋았을 거로. 웃자든지 우선에 찬바람이라도 막아야지 싶어서 내가 주인집 창고를 뒤졌지. 거적대기고 뭐고 가릴 거 있더나 베는 대로 가져다가 외벽을 둘러쳤다 아이가. 그러고는 미역국을 끓이게 해서 두어 사발 거푸 앵겼더니 니 애미가 그제사 땀을 내더라 카이. 피덩이 같은 니 볼에도 발그레 꽃이 피고 말이다. 그 무렵 그의 아버지는 방직공업이 번창했던 그 고장에서 어느 제명공장 인부로 취업하고 있었다. 가족을 데리고 현해탄을 건넌 지 얼마 되지 않던 때였다. 변두리 농가에 헛간 같은 방 하나를 얻어 겨우 비가림이나 하고 살던 형편이었다니 이모부의 말이 결코 과장은 아닐 거라 믿었다. 그래도 주인 내외는 싹싹하고 정이 많은 사람들이었다고 그의 아버지는 종종 그 시절을 회상했다. 목욕하는 걸 좋아하는 일본 사람들답게 그 집에도 욕실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다. 그의 식구들이 더러 욕실을 빌려 쓰곤 했는데 그럴 때면 주인 여자가 예사로 드나들면서 물이 차지는 않느냐고 그들이 벌거벗고 들어앉아 있는 탕 속에 손을 넣어보곤 해서 매번 민망하기 이를 데 없었다고도 했다. 내외가 없으니 상놈인 거는 분명하지. 사내들은 훈도시 하나 달랑 차고 안 가는 데가 없더라 카이. 장가간 성이 죽으마 동생이 형수 데리고 산다 카이 말 다 했지로. 그래도 정 많고 친절하고 정직한 거는 일본 사람들 못 따라간대이. 우리 조선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안 될 기다. 그 집에서 3년 넘게 살다가 나오던 날 안주인이 저 사람 손을 잡고 한참이나 눈물바람을 하더라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는 좀 혼란스러웠다. 그런 국민성과 제국주의 일본은 너무나 다른 얼굴이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만년에 그들을 보고 싶어 했다. 그곳에 가서 그 집과 마을을 한 차례 둘러보고 싶다고도 했다. 하지만 헛된 바람이었다. 그는 그런 아버지를 모시고
자기 태를 묻은 땅에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을 막연하게나마 해본 적도 있지만 매사가 그랬듯이 그저 생각뿐이었다. 아버지가 86의 연세로 타계하기까지, 그때 그의 나이 60을 넘어서기까지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었지만 그러나 끝내 작정이 서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오사카, 아니 오다케 어디쯤에 어쩌면 아직도 남아있을 법한 그 집에 대한 그의 관심은 그런 정도로 끝이 났고 아마도 아버지의 그리움 또한 그만했으리라고 그는 치부했다. 어차피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었다. 그런 연유로 자신이 살았던 그 집에 관한 그의 기억은 고향에서부터 시작된다. 해방되던 해 겨울, 경북 경산군 남천면 소재 향리로 돌아온 그의 가족은 방 둘에 부엌이 전부인 3칸짜리 초가에서 새 살림을 시작했다. 남쪽을 보고 맨 오른쪽이 부엌, 가운데가 큰 방, 왼쪽이 작은 방인 일자집이었다. 툇마루도 없었다. 방문을 열고 나오면 돛돌이 놓여있고 거기서 한 발 내려서면 바로 마당이다. 가을이면 타작마당이 되기도 하는 그 마당은 황토로 잘 다져져 있었다. 여름밤에 멍석을 펴고 누우면 흡사 초석자리 깔린 방바닥처럼 등짝이 편안했다. 그가 평생 그렇듯 많은 별을 본 것도 거기에서였다. 은하가 밤마다 그의 가슴으로 흘러들곤 했다. 쏴쏴 물소리를 내면서. 마당 한 구석에는 염소우리가 있어 이따금 방울을 짤랑거렸다. 염소는 그 시절 그의 가장 친한 동무였다. 하루의 반나절은 염소를 데리고 풀밭에서 놀았다. 어떤 날 밤에는 차가운 물이 머리를 적시는 느낌에 깜짝 놀라 눈을 떴더니 애기 염소 한 마리가 혀를 내밀고 그의 이마를 정겹게 핥고 있었다. 그 집은 그가 살았던 집들에 관한 기억들 중 가장 먼 것임에도 불구하고 향용 가장 많은 것들을 떠올리게 한다. 예컨대 석갈의 갈빗대처럼 드러난 복국, 안방과 부엌 사이의 작은 쪽문, 무쇠솥 2개가 나란히 걸린 아궁이, 추녀 밑에 달아놓은 보리밥이 담긴 대소쿠리, 우물 곁에 미나리꽝, 조리대로 엮은 살인문, 두업 냄새 나는 헛간, 뒤지 대용으로 마른 집단을 구석에 세워놓은 변소 등 모두 다 선명한 그림들이다. 빛깔이며 냄새까지도 생생한 그림인 것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또렷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건 역시 감나무다. 마을에는 집집마다 의례 감나무가 한두 그루씩 있었다. 30호쯤 되는 마을이었으므로 멀리서 보면 얼추 4, 50그루의 감나무가 숲을 이루었다. 특히 수령이 100년을 넘은 게 5-6그루는 되었는데 그의 집 뒷안에 서 있는 감나무도 그중 하나였다. 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심었다는 그 나무는 구세 먹은 둥치가 어른의 팔로도 몇 아름이 되었다. 한여름에는 두터운 그늘로 뒷안을 덮을 만큼 잎이 무성했고 가을에는 곱게 물든 그 잎들을 풍성하게 떨구곤 하던 나무였다. 그의 유년 시절은 이 감나무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 한 해의 시작도 하루의 시작도 늘 그 나무와 함께였다고 해도 좋다. 그랬다. 5-6살 무렵부터 그는 봄을 기다릴 줄 알았다. 유독 추위를 타고 콧물 마를 날 없는 그가 겨우내 조바심치며 기다리는 건 해토의 봄이었는데 그것은 늘 감나무에서부터 왔다. 귓볼을 간지리는 따끈한 봄볕과 느닷없이 몰아치는 꽃샘바람이 두어 차례 실랑이를 하고 나면 어느 날 돌연 감나무 어린 가지에 왁자하게 감꽃이 붙었다. 황백색의 무수히 많은 작은 종들처럼.
그러면 어느새 봄의 한가운데 와 있었다. 그보다 더 확실한 계절의 전령사는 없었다. 그는 비로소 움츠러들었던 고개를 쳐들고 신새벽부터 밖으로 내달리는 것이었다. 골목마다 감꽃이 허옇게 떨어져 있었다. 어른들의 무심한 발길에 짓밟히기 전에, 또는 부지런한 농부의 비질에 쓸려 시궁창 속으로 떨어지기 전에 그는 그 작고 연약한 것들을 열심히 줍곤 했다. 그는 작은 대바구니 한가득 주워온 것들을 토방에 앉아 해바라기를 하면서 야금야금 먹었다. 부드럽고 달짝지근한 맛이 참 좋았다. 여름철에는 풋감을 주었다. 아침 일찍 감나무 아래로 나가보면 제법 씨알이 굵은 풋감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었다. 꽃이 많이 붙는 해에는 그런 게 더 많았다. 꼭지가 무른 놈부터 저절로 솟아지는 거라고 했다. 그렇게 나무는 제가 감당할 만큼만 열매를 남긴다는 게 어른들의 설명이었다. 그렇거나 말거나 그의 관심은 우선 땅바닥에 떨어져 나뒹굴고 있는 풋감에 있었다. 그가 제 주먹보다 작은 것들을 열심히 주워오면 누나가 작은 항아리에 담아 물을 붓고 소금을 한 줌 넣어 며칠을 우렸다. 그렇게 떫은 맛을 빼고 난 풋감은 그 시절 좋은 군것질거리가 되었다. 하지만 입을 절제하지 못하여 더러 경을 치기도 했다. 변이 딱딱해져서 통변이 몹시 고통스러웠고, 더러는 엉덩이를 드러내놓고 어머니가 꼬챙이로 변을 파내는 고역을 겪어야 했다. 이것 또한 그러거나 말거나 그는 열심히 풋감을 줍곤 했는데, 동네 아이들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그들은 새벽마다 경쟁적으로 마을의 고삿길들을 죄훑고 다녔다. 다들 제 집 것만으로는 욕심에 차지 않았던 것이다. 감나무의 가을은 문자 그대로 황금의 계절이다. 어른 손바닥보다 커다란 잎사귀들이 더러는 노랗게, 또 더러는 빨갛게 물이 든다. 멀리서 보면 나무 전체가 거대한 왕관 같다. 가을볕의 감들은 또 왜 그리도 선연한 빛깔인지 꼭 왕관에 주렁주렁 매달린 홍옥류의 보석 같았다. 어쩌다 바람이 일면 흡사 보이지 않는 어떤 손이 왕관을 가만가만 흔드는 듯 쉽게 더없이 눈부시고 위험 있는 몸짓을 했다. 그 나무 아래서 그는 매양 황홀했다. 때로는 예쁜 감잎들을 엮어 왕관을 만들어 쓰기도 하고, 누나와 함께 치마를 만들어 두르기도 하면서 그는 점점 짧아지고 점점 식어가는 가을볕을 못내 아쉬워했다. 겨울이 좀 천천히 왔으면 싶었다. 하지만 겨울은 미적거리지 않았다. 거의 언제나 그답게 불시에 진주했다. 그는 여지없이 안방으로 쫓겨 들어갔고 대부분의 시간을 갇혀 있어야만 했다. 그래도 감나무는 늘 그 자리에 있었다. 색신 고운 잎들을 말끔히 털어버린 감나무는 놀라우리만치 왜소해 보였다. 지난 계절에 본 모습들이 죄다 환상이었나 싶었다. 저 두터운 그늘과 화려한 의상을 다 잃어버린 채 앙상한 가지들만 치켜들고 입을 꼭 앙다물고 서 있어 무척 슬퍼 보였다. 게다가 또 거친 바람이 자주 그 아랫도리를 후려치곤 하여 그에게는 무슨 잘못을 저질러 혹독한 벌을 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문구멍으로 틈틈이 감나무를 지켜보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차디찬 겨울 하늘을 배경으로 앙상한 가지 끝에서 흔들리고 있는 몇 알의 까치밥들이 하마 떨어질까 싶어 늘 마음을 졸였다. 까치밥은 까치가 와서 먹고 가면 직박구리가 와서 쪼고 나중에는 참새들이 차지했다. 그렇게 까치밥이 죄다 사라지고 나면 겨울이 한결 깊어져 있었고 사나흘 거리로 추위가 위세를 부리는 밤에는 산발치 방죽에서 두꺼운 얼음장이 깨지는 소리가
쩡쩡 들려오곤 했다. 뒷날 거의 평생을 떠나지 않았던 그 마음속 추위도 어쩌면 그 무렵에 이미 씨를 떨군 게 아닐까 생각된다. 감나무의 사계는 그랬다. 어느 것 하나 더하고 덜하달 것이 없었다. 그러나 감나무와 함께한 그의 사계절 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남아있는 것은 감나무 위에서 보낸 그 많은 여름날 오후의 기억들이었다. 그랬다. 구세 먹은 둥치를 안고 조금만 기어오르면 말잔등처럼 편안하게 걸타고 앉을 수 있는 곳이 있었다. 여름날 해질녘이면 그는 일수 그곳에 올라앉아 있었다. 툭 트인 시야 한가득 담겨오는 풍경이 좋았다. 마을 앞 좁다란 들판, 오른쪽 산발치를 돌아 뻗어있는 경부선 철도, 맞은편 산발치를 굽이굽이 돌아드는 신장로, 그리고 남쪽 들 끝에서 오른쪽으로 커다랗게 휘어지며 동굴을 지나 이윽고 왼쪽 옆구리께로 무수히 작은 비늘들을 반짝이며 잔잔히 흘러가고 있는 시냇물 같은 것에 두루두루 시선을 부은 채로 그는 마냥 앉아있기를 좋아했다. 그렇게 하루가 지워지는 풍경에 곧잘 빠져들곤 했던 것이다. 어쩌면 한 생의 일모를 미리 본 것인지도 모른다. 때로는 들판이나 읍내 장터 또는 이웃 도시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그는 혼자서 게임을 했다.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먼 거리에 있는 상대가 마을의 누구인지를 알아맞히는 놀이였는데 놀라울 정도로 적중률이 높았다. 이 놀이 덕분이었으리라. 그 마을에서 산 세월보다 자그마치 대여섯 갑절이나 긴 도시 생활 중에서도 그는 문득문득 고향을 회상하면 그곳 사람들의 면면이 너무나 또렷하게 떠오르곤 했다. 자전거를 타고 오는 이장어른, 통학차에서 내린 외가 쪽 형, 그리고 달구지를 앞세운 방앗간 주인 등등. 그들은 그 무렵 각인된 인상 그대로여서 후에도 도무지 나이를 먹지 않았고 덕분에 그 역시 회상의 순간만은 번번이 나이를 잊어먹곤 했다. 어느 여름날 해걸음이었다. 그맘때면 내일 아침 영남일보를 외치며 마을을 지나가곤 하던 신문파리 소년이 호에 몇 장을 던져놓고 갔다. 동구의 느티나무 그늘에서 장기를 두고 있던 마을 어른들이 그것을 한 장씩 주워들었다. 그날 새벽 북괴군이 38도선 전역에 걸쳐 기습 공격을 가해왔다는 기사였다. 전쟁이 터진 거라며 어른들은 뿔뿔이 흩어져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갑자기 휑하게 비어버린 동구 앞 느티나무 언저리에는 저녁놀이 유독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는 참으로 많은 것들을 보았다. 전쟁의 드센 물결이 예외 없이 그 마을을 휩쓸고 지나간 것이었다. 그는 날마다 감나무 가지 위에 올라앉아 전쟁의 소용돌이를 지켜보곤 했다. 마을 안팎에선 온통 낯선 광경들이 펼쳐지고 있었다. 피난민의 물결이 길을 가득 메웠고 그것을 거슬러 이방 군대의 이송 차량들이 꼬리를 물고 북행했다. 때문에 들판 왼쪽 벌거숭이 길은 밤낮 없이 짙은 흙먼지와 온갖 소음을 토해냈다. 들판 이쪽 경부선 철도 역시 소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하루 한 차례 아침 저녁으로 이웃 도시를 오가던 통학 열차는 없어졌다. 대신 전쟁 물자를 잔뜩 실은 화물차가 밤낮 없이 북으로 치달려갔고 간혹 붕대를 허옇게 두른 부상자들로 가득 찬 열차가 내려오기도 했다. 그는 피난민들의 초라한 행색과 비럭질에 다름없는 생활을 보고 몹시 놀랐다. 집을 떠난 길 위의 삶이 얼마나 곤고한 것인가를 그는 아침 저녁으로 목도했다. 거의가 노숙을 하며 구걸하다시피 허기를 달랬다. 그의 집 작은 방을 차지하고 몸을 푼 여인네는
그래도 행운에 속했다. 길에서 병을 얻은 사람들은 염소 우리조차도 감지덕지했다. 그나마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노숙할 밖에 방도가 없었다. 작은 산골 마을에 워낙 많은 피난민들이 몰려든 탓이었다. 다행히 추위가 오기 전이었다. 아침에 나가보면 동구 앞 여기저기에서 노숙한 피난민들이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늘어져 있었다. 그들은 해가 한참 오른 후에야 무겁게 몸을 일으켰고 땔감을 주워오고 된장, 간장을 구걸하여 간신히 아침밥을 지어 먹었고 그러고 나서는 알록달록한 피난 보찜들을 이고 매고 하여 다시 길을 떠나곤 했다. 더러 성치 못한 식구들을 들쳐 업거나 지게에 지고 나서기도 했다. 가망 없는 환자를 그냥 두고 떠나버린 치들도 있어 그럴 경우에는 마을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뒤처리를 떠맡을 수밖에 없었다. 포성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마을 사람들 중에도 피난 채비를 하는 집들이 생겼다. 집을 떠나다니 생각만 해도 두려운 일이었다. 그는 부쩍 어른들의 눈치를 살폈다. 절대 집 떠나는 일만은 없기를 바랬다. 피난을 가지 않고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게 몹시 궁금했지만 어른들의 대꾸는 너무나 간단했다. 피난을 안 간다고? 그러면 앉아서 죽는 거지 뭐. 하지만 그는 그 말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다.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것은 어머니가 그의 편이란 사실이었다. 우리도 피난 채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그의 아버지가 말했을 때 그녀가 이렇게 대꾸하는 말을 들었던 것이다. 앉아서 죽으나 길에서 죽으나 그게 그건데 애들 데리고 뭐하러 집을 떠나요. 그러나 포성이 좀 더 가까이 그리고 더 요란스럽게 울려오기 시작하자 그의 어머니도 말없이 한두 가지씩 피난 채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부쩍 더 자주 감나무 위로 올라가곤 했다. 도무지 불안한 마음을 추스르기 어려워서였는데 그나마 나무 위에 올라앉아 마을 안팎을 두루 둘러보노라면 조금은 진정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질녘이었다. 그는 마을 뒤 읍내로 통하는 길 위에서 한 아이의 모습을 발견했다. 자신보다 서너 살쯤 위로 보이는 소년이었다. 다른 피난민들 중에서 왜 유독 그 아이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는지는 지금도 설명할 수가 없다. 그 아이만 더 불행해 보였다거나 알만한 누구를 닮았다거나 한 것도 아니었다. 한데도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왠지 돌연 가슴이 뛰기 시작했고 그 작은 얼굴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왔을 때는 숨이 턱 멎을 뻔했던 것이다. 혹 전생에 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본 건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흐른 뒤였다. 어쨌거나 그 아이는 마을로 천천히 다가왔고 그리고 참 놀랍게도 그의 집 살인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섰다. 그는 숨을 멈춘 채 그 아이를 지켜보았다. 별로 크지 않은 보퉁이 하나를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허리깨로 비스듬하게 둘러맸을 뿐 아이는 빈손이었다. 등짝에 짐보다 밤송이 같은 머리통이 더 무거운지 아이는 문짝에다 이마를 붙인 채로 한동안 움직임이 없었다. 조리대 틈새로 집안을 엿보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엄마! 그는 냅다 소리를 질렀다. 부엌에 있던 어머니가 놀라 뛰어나올 정도로 자신도 모르게 다급하게 내지른 소리였다. 왜 그러냐고 간 떨어질 뻔했다고 어머니가 부직갱이를 쳐들고 꾸짖는 신용을 할 때까지 내쳐 입을 다물고 있다가 그는 겨우 말했다. 왔다고 우리 집에. 몹시 어눌한 말투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아마도 특유의 모성성으로 그 말을 이해했던 것 같다. 물론 훗날 깨달은 사실이다.
어머니는 단번에 그 아이의 존재를 발견했고 그리고 한달음에 달려가 그 애의 빈손을 움켜잡았다. 아이는 부엌에서 한동안 머물렀다. 그의 어머니는 아궁이 속에다 장작을 더 집어넣어 불꽃을 피웠다. 그리고는 무쇠솥 뚜껑을 열고 잘 익은 게다리 하나를 집어내어 손으로 뜯었다. 마을 장정들이 툭하면 개를 잡곤 하던 때였다. 노린내 같은 것이 수증기와 함께 부엌을 꽉 채웠다. 무슨 고기냐고 아이가 물었고 개고기를 먹으면 두드러기가 난다고 덧붙였다. 그의 어머니는 염소고기라고 거짓말을 했다. 너무 태연한 어투였기 때문에 그도 덩달아 머리를 끄덕였다. 아이는 토란대와 고사리와 개고기로 가득 찬 국그릇을 2차례나 비웠다. 집 떠나고 처음 고깃국으로 배를 불렸노라고 말하며 아이는 연신 이마에 땀을 훔쳤다. 어쩌다 혼자가 됐냐고 그제야 물었고 집을 나설 때는 식구들과 함께였는데 도중에서 흩어졌다는 대답이었다. 맨 나중까지 손을 꼭 쥐고 있었던 2살 아래 동생은 기총소사를 받고 죽었노라고 했다. 숨이 끊어진 뒤에도 한사코 손을 놓지 않아 그걸 떼어내느라고 애를 먹었다고도 했다. 우리도 곧 피난길을 나설 거라고 며칠 기다렸다가 함께 가자고 그의 어머니는 말했다. 이것도 거짓말인지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다. 아이는 기어이 부엌을 나섰다. 빨리 길을 나서야 앞에 간 식구들을 따라잡을 수 있고 식구들을 만나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아이는 고집했다. 살인문을 나서 땅거미지는 길로 점점 멀어져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망연히 지켜보고 있던 그의 어머니는 긴 한숨 끝에 비로소 곁에 서 있는 아들을 발견한 듯 소스라치게 놀란 얼굴을 하더니 그를 와락 끌어안았다. 매운 연기 같은, 뜨거운 불길 같은, 땀내 같은, 어쨌거나 몹시 강렬한 어떤 것이 그의 콧속을 파고들었다. 그러니까 박하향만큼 강한 냄새였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엄마의 진짜 취치였다는 사실을 훨씬 훗날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야 그는 깨달았다. 가을로 들어서면서부터 포성이 조금씩 멀어져 갔다. 피난채비를 하던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어머니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다. 집 떠나는 것을 끔찍이도 두려워하던 그야 말해서 무엇하랴. 그는 옷을 좀 더 두껍게 입고 감나무 위로 올라갔다. 지난 여름 내내 몸살을 앓던 길들은 한결 조용했다. 살아남은 개들이 조심스레 코를 킁킁거리며 어슬렁거릴 뿐 오가는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는 날도 있었다. 피난민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그는 그게 궁금했다. 무리지어 남쪽으로 밀려간 그만큼 되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마땅한 게 아니냐고 그는 의아해했다. 되돌아가는 피난민들이 없진 않았지만 그것은 극히 적은 숫자여서 비교도 되지 않았다. 그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그 아이는? 그는 자꾸 생각했다. 길 위에서 흩어진 식구들 중 하나라도 만났을까? 그래서 함께 집으로 돌아간 걸까? 그런 궁금증 속에서 자주 길을 내다보곤 하던 어느 날 그는 어딘가 무척 낯익은 듯한 사내 하나가 어둑어둑한 동구 앞길로 지척지척 걸어오는 것을 발견했다. 삼촌이다. 그는 커다랗게 소리쳤다. 부엌 문이 활짝 열리고 어머니가 뛰쳐나왔다. 삼촌이 입대한 것은 전쟁이 나기 훨씬 전의 일이었다. 나이를 2살이나 더 올려 지원했다고 들었다. 하지만 작은 키는 속일 수 없었다. 늘 허기진 배를 안고 살았기 때문에 제대로 크지 못한 거라고. 평소 그의 어머니는 마음이 짠하다고 했다.
삼촌이 어릴 적부터 계모 서름을 받고 살아온 건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 배만 골고 산 게 아니라 너무 일찍 어머니를 잃어 정에도 몹시 주려있다고 했다. 그런 시동생에게 마음을 쓰노라고 했지만 형수가 어찌 어머니만 하랴. 정 붙일 데가 없었던 삼촌은 결국 어린 나이에 자원 입대를 했다는 것이었다. 모병 담당관이 M1 소총 한정을 가져와 삼촌의 키를 쟀는데 총신보다 겨우 머리통 하나 정도 높았다고 했다. 그런데도 입대를 허락한 건 아마도 집에 두고 온 그만한 동생이 생각나서였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어쨌거나 그렇게 군인이 된 삼촌은 딱 한 번 휴가를 나왔다. 군복을 입은 삼촌은 근사했다. 배낭에서 군용 건빵과 화랑 담배를 잔뜩 꺼내놓았다. 자기 몫을 모아두었다가 휴가 선물로 가져온 거라고 했다. 마을 사람들이 죄에 몰려왔고 삼촌은 그들에게 공비 토벌 얘기를 했다. 처음 먹어본 군용 건빵보다 삼촌의 무용담이 훨씬 더 좋았다고 그는 지금도 그때를 종종 회상하곤 한다. 한데 이날 본 삼촌은 전혀 딴 사람 같았다. 여전히 군복을 입고 커다란 배낭을 짊어졌지만 도무지 군인이란 느낌이 들지 않았다. 흡사 피난민 같았다. 그것도 금방 쓰러질 정도로 지쳐 빠진 몰골이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삼촌은 이미 몸도 마음도 심각하게 망가진 상태였던 것이다. 작은 방을 차지하고 들어놓은 삼촌은 쉬이 일어나지 못했다. 마침내 포성이 멈춘 것은 삼촌이 돌아오고 나서도 감나무의 사계가 여러 번 되풀이되고 나서였다. 전쟁이 끝났다고들 했다. 그래서 피난민들이 원래 살던 곳으로 서둘러 돌아가는 중이라고 했다. 바로 그런 그때에 그의 가족은 길을 나서고 있었다. 고향을 떠나 이웃 도시로 이사를 간다는 것이었다. 너무나 뜻밖의 일이어서 그는 되레 덤덤했다. 안으로 잠복한 충격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평생을 두고 서서히 깨달았다. 말하자면 그날 이후부터 그는 늘 길 위에 서 있는 기분이었던 것이다. 이삿짐을 싸고 꺼내고 차곡차곡 차에 싣기까지 그는 내내 감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다. 여름의 끝자락이었다. 마을의 감나무 숲에서 매미들이 자지러지게 울었고 산비둘기의 쉬어 터진 울음소리도 이따금 섞여 들었다. 참 얄궂은 노릇이다. 그럴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적막한 기운만 켜켜이 쌓이는 듯 싶었다. 마을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눈 아버지는 식구들을 점검했다. 어머니와 두 누나와 함께 그는 트럭 짐칸의 이삿짐 틈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다들 입을 봉한 채였다. 어머니와 큰 누나는 치맛자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였고 작은 누나는 잔뜩 부어 터진 얼굴을 외로 꼬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거동을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다. 그랬다. 아버지는 조수석에 올라앉기 전 마지막으로 등 뒤를 힐끗 돌아보았다. 그의 시선도 따라갔다. 거기 여러 해 동안 그의 가족이 몸담고 살았던 집이 텅 빈 채로 서 있었다. 흡사 벗어던진 두루마기처럼 초라하고 허전한 모습이었다. 짧은 일별이었지만 마음속에 돋을 새김으로 남는 풍경이었다. 마침내 아버지는 조수석에 올랐고 지체 없이 차는 출발했다. 삼촌 때문이야. 삼촌이 미워. 그 순간 작은 누나가 조그맣게 내뱉은 말이었다. 그는 비로소 이해가 갔다. 이 때늦은 피난길은 분명 삼촌 탓이었다. 몸이 아프다며 늘 작은 방에 틀어박혀 살던 그 삼촌이 엉뚱한 일을 저질렀던 것이다.
가까운 골짜기에 있는 절간을 털었다고 했다. 삼촌은 곧 붙잡혔고 그 때문에 아버지는 더 이상 얼굴을 쳐들고 다닐 수가 없노라고 말했다. 트럭이 비포장도로 위를 덜컹거리며 굴러가기 시작했을 때 그는 잠시 잊어버렸던 얼굴 하나를 불쑥 떠올렸다. 혼자서 피난길을 떠난 그 아이의 얼굴이었다. 어둑어둑한 길을 굳이 나서던 그 아이의 뒷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고 어느덧 그때 그 애와 비슷한 나이에 이른 자신을 그는 깨달았다. 조금씩 멀미가 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길 위의 삶이 시작된 셈이었다. 집과 고향, 즉 낯익은 세계를 등지고 길을 떠남으로써 그의 생애는 시작된 것이었다. 지난 긴 세월 동안 어떤 곳, 어떤 집을 두루 거쳐왔던가. 지금 그것을 일일이 다 기억해낼 수는 없다. 어쨌거나 그의 가족이 이웃 도시 대구로 나와 처음 이삿짐을 부린 곳은 달성공원 앞 길갓집이었다. 50년대 중반 서울의 청계천변 판자촌과 흡사한 동네였다. 단지 규모만 작았을 뿐. 한길 쪽으로 점포가 있고 안쪽에 두어 평 남짓한 방이 딸린 가건물이었다. 마당이 없으니 대문이고 울타리고 있을 수가 없었다. 집 밖으로 한 발만 나서면 온갖 차들이 뻔질나게 오갔고 뒤쪽 창을 열면 악취나는 폐수가 바로 코밑에서 흘러가고 있는 게 보였다. 그는 한동안 잠을 설쳤다. 방에 누웠어도 길바닥에 드러누워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차가 끔찍한 소리를 내면서 급정거를 하는 소리에 놀라 잠이 깰 때마다 그는 고향집 마당을 떠올리곤 했다. 황토로 잘 다져진 그 마당에 멍석을 깔고 누워서 별이 총총한 하늘을 올려다보곤 하던 여름밤들을 회상했다. 그 길갓집에 살면서 아버지는 국화빵을 구웠고 그는 공원 너머 달성국민학교에 전학 신고를 하고 한 학기를 다녔다. 하지만 한 해도 못 채우고 그의 가족은 다시 그보다 변두리인 태평로 판자촌으로 옮겨 앉았다. 이후 참으로 여러 곳에 여러 집들을 거쳐왔다. 특히 그의 나이 24 나던 저 60년대 중반. 때늦은 대학을 다니느라 홀로 상경했던 그는 걸핏하면 도시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변두리 버스 종점 마을을 오가며 짧게는 6개월, 길어봤자 2, 3년씩 살곤 했다. 또한 80년대에 들어서는 서울과 지방, 그것도 남쪽 끝도시를 오르내리며 살았다. 주말에는 가족이 있는 과천의 아파트에서, 주중에는 직장이 있는 목포의 하숙집에서 짐을 풀곤 했다. 사나흘에 한 번씩 천리길을 나서곤 했으므로 몸은 늘 길 위에 있는 것 같았다. 요즘은 어디서 사느냐고 누가 물으면 주로 호남고속도로 위에 사는 셈이라고 대답했던 시절이었다. 방에 드러누워 있을 때나 책상 앞에 앉아 있을 때도 늘 고속버스의 소음과 진동을 느끼곤 했다. 이제 그만 떠돌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그의 나이 어느덧 50줄에 들어선 뒤였다. 마침 서울 가까운 쪽으로 직장을 옮겼고 출퇴근이 좋은 동네로 이사도 한참이었다. 거주 인구 30만이 좀 넘는 신도시 분당은 그런대로 살만도 했다. 그래서였나 10년 세월이 잠깐 흘러갔다. 이제는 뿌리를 내렸나 보다 싶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었던 모양이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풀지 않고 그대로 꽁꽁 싸맨 채 던져두었던 짐이 있었던 게 분명했다. 결국 그는 최근 다시 이삿짐을 꾸려야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10살 무렵 고향을 떠난 이후 50년이 훨씬 넘는 세월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여전히 길 위에 있는 셈이었다.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이삿짐을 꾸리게 될까? 문득문득 의혹에 빠지곤 하는 오늘이다. 그랬다.
올해 들어 그는 여주지나 문마급의 어느 산골에 집을 지어 이사를 했다. 아무 연고도 없는 곳이지만 어쨌거나 그가 난생 처음 생각대로 지어본 집이다. 아니, 아내의 생각이 더 많이 작용했는지도 모르겠다. 하여간 짐을 풀고 나서 그가 맨 처음 한 일은 감나무 2그루를 사다 심은 일이었다. 묘목은 여주 오일장에서 사왔다. 접붙인 지 3년 됐다고 하는 묘목은 둥치가 어른 엄지손가락 굵기였고 키는 그의 가슴께에도 이르지 못했다. 그는 양지 바른 곳에다 심은 다음 지주목을 대고 볏짚으로 겨울 채비까지 해주었다. 그러면서 아득한 세월 저 너머에 있는 고향의 감나무를 떠올렸다. 100년 넘은 그 구세 먹은 둥치를 다시 깨어나 보고 싶고 나무 위에 올라앉아 동구 앞 들판과 해저무는 읍내 길을 내다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이 나무가 언제 그만큼 자랄까? 그때쯤 나는 또 어디에 가 있으려나 싶었다. 그간 여러 차례 고향을 드나들기는 했었다. 그곳에는 아직 일가 친척이 남아있고 어릴 적 동무도 몇 있지만 그러나 찾는 일이 자꾸 뜸해졌다. 그럴 밖에 그가 갈 때마다 고향은 매번 모습을 바꾸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당연한 노릇일 터 그곳인들 세월이 비켜갈 리 없다. 생각해보면 지난 7, 80년대에 가장 많이 변하지 않았나 싶다. 70년대 들면서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마을의 초가 지붕들이 대부분 함석 지붕이나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뀌었고 80년대 들어서는 특히 서쪽 산발치를 굽이굽이 돌아가던 옛길 대신에 좁은 들판을 두 쪽 내며 남북을 관통한 4차선 도로가 뚫리면서 거의 완전히 다른 마을로 바뀌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고향을 찾는 그의 마음을 가장 울적하게 만든 것은 그런 것보다 마을에 그 많던 감나무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거의 다 사라지고 없다는 사실이었다. 한여름 두터운 그늘을 두리우곤 하던 감나무 숲 대신에 이제는 지붕마다 높다랗게 설치한 텔레비전 안테나들이 앙상한 숲을 이루고 있다. 두엄내 풍기던 마을의 긴 고삿길들 역시 시멘트로 하얗게 포장된 채였다. 그가 만년에 엉뚱한 고장에 짐을 푼 것도 서울에서 멀어지는 것을 겁내서라기보다 막상 돌아가고 싶은 그 고향이 없어졌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그렇다면 만년의 삶이란 귀향의지를 포기한 삶일 수밖에. 더러 까닭없이 마음이 썰렁해지곤 하는 것도 어쩌면 그 탓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새 집으로 이사를 온 첫날 밤 하늘 아래 서 있던 마음이 그랬다. 섬뜩하리만치 별빛이 맑은 하늘이었다. 바로 머리 위에 북두칠성이 있었다. 은하가 쏘아쏘아 소리를 내며 금세 가슴을 흠뻑 적셨다. 저 유년의 하늘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 그는 문득 아니 새삼스레 돌아갈 곳이 없음을 시인했다. 그랬다. 생각하면 이향 이후 긴 세월 동안 고향 마을과 그곳 집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았다. 그러므로 지난 삶이란 낯선 곳에서 한사코 고향집을 찾으려는 그러므로 결코 이룰 수 없는 여정이었던 셈이다.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났다가 어느 날 추레한 모습으로 돌아왔던 삼촌은 그 후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다. 40을 간신히 넘긴 생애였다. 유택은 고향의 앞산에 있다. 한데 그 아이는 어찌 되었을까? 고향으로 돌아갔을까? 알 수가 없다. 다만 그의 머릿속에는 그 아이가 지금도 감나무가 있는 낯선 마을들을 지나 지척지척 걸어가고 있는 것만 같은 것이다.